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류심사론 제3주차 강의 날입니다. 잘들 지냈죠? 정말 이제 완연한 봄날로 온 것 같아요. 나는 어제 벌써 벚꽃이 활짝 핀 곳을 봤어요. 서울 시내에서 봤는데 왕십리 쪽에. 벌써 빨리 피는 건 서울 시내에서도 이렇게 만개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다들 잘 지냈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너무 잘 따라와 줘가지고 어떻게 전원이 제 시간 이내에 강의들을 다 받았더라고요. 수고하셨어요. 권은지도 잘 있고, 지민이 잘 지내죠? 그래, 정수현, 이하슬, 변일래, 다들 잘 지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봄 옷장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 분류초우 제도의 이해예요. 분류초우 제도라는 게 무엇이고, 교정에서. 그리고 분류초우 제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들, 그런 내용이죠. 분류초우 제도라는 부분이 교정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교정을 꾸려가는 큰 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거라 그랬죠. 특히 분류심사 과목에서의 교정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들은 누구야?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할 수 있을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교정을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지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해낼 수 있는 것일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처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판단하고 처우를 했는데 그 처우의 과정들은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을까? 그리고 출소 후에는 이 사람들이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의 예측까지 가능하다면 이게 교정이 해야 할 일의 기본적인 어떤 교정의 어떤 목표일 것 같아요. 그런 교정의 이념들, 그런 교정의 이념에 있어서의 의미를 갖는 게 결국은 분류초우 제도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류 개념을 이야기했고, 이제 그러한 제도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분류 심사를 할 것인지, 이 과목의 내용이죠.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할까요? 첫 번째 이야기죠. 우리는 정말 수용자, 개개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을까? 자, 그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게요. 여러분들도 자세를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큰 틀의 분류초우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 정말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신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스스로도. 상황 나는 왜 그런 판단을 했지? 내 생각도 내가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자료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전 인격적 파악이 가능할까요? 하는 부분들이죠. 자, 몇 가지 예를 편하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들어볼게요. 4월 7일이 얼마 안 남았죠.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있대요.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제가 대통령 후보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한 사람만 투표를 하세요. 마음속으로. 그 전에 오늘 할 이야기들에 대한 큰 틀을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여러분들의 우측에 분류초를 위한 몇 가지 이야기 제가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이 몇 가지 이야기죠. 세 명의 대통령 후보를 여러분이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후보는 하루에 마티니를 8잔 정도 마시고 담배를 2갑 피우고 마누라가 2명입니다. 약간 상스러운 표현인데 미안해요. 여기서 마누라라고 표현을 써서. 두 번째 후보는 마티니를 2잔쯤 마시고 담배는 피우지 않으나 젊은 시절 마약을 한 경험이 있고 오전에는 잠을 자느라 대학 시절 성적도 보잘것없었고 학사 경고를 이해받은 적이 있지요. 세 번째 후보.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청렴하나 괴팍한 성격을 보이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근친 상간에 경험이 있었던 듯 합니다. 누이와야.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대통령을 꼭 뽑아야 한다면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겁니까? 귀 기울여 듣지 못했나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후보는 누즈벨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마티니를 8잔 정도 마셨던. 두 번째 후보. 늘 모임 약속에도 좀 늦고 그러면서도 이투 있었던 영국의 수상이었죠. 처칠입니다. 세 번째 후보. 예상을 하고 있나요? 아마 그 예상이 맞을 겁니다. 히틀러지요. 우리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매독을 앓고 있었던 어느 여인이, 매독이라 하면 여성병의 일종이죠. 8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9번째 아이를 임신했답니다. 얘를 8명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근데 8명의 자식 중에 2명은 귀가 멀고 3명은 눈이 잘 안 보이고 1명은 정신박약아였습니다. 그 9번째 아이를 어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9번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베토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교정에 관련 지어서 제가 만났던 상담했거나 분류심사를 했던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가장 많은 분류심사, 우리가 분류심사의 종류 중에 특히 신입심사, 재심사 그러는데 형이 확정되자마자 그 사람들의 처우를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났고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 중에 특이한 사람들이죠. 유영철, 또 지존파, 막가파의 수영자, 연쇄살인범인 강호순, 그리고 영생교주라고 교주였던 조희성, 또 살인으로 인해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무기로 감형됐던, 그러면서 15년, 4, 5년을 수용생활을 하고 있던 조모 씨라는 여자 수용자, 가장 기억에 남는 분류심사 대상자들이었고, 교정에서 저에게도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처우를 해야 되는지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유영철을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제가 안양에 근무하던 시절에 유영철은 서울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한국일보의 어느 칼럼에 그런 내용을 봤어요. 유영철이라고 하는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근면했고 성적은 보통 이상이었고 늘 리더십이 있었고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 부분.
꿈이 많던 소년이었던 유영철, 연쇄살인범. 어디에서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한 범죄 심리학자인 여자 교수는 사이코패스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빠른 판단 아니냐. 그런 칼럼을 본 적이 있으며 그의 어린 시절부터 생활했던 생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장 잘 알 거려. 가장 많이 만났고 심층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그의 성장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많은 항상 그런 패턴을 갖거나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흉악범들의 경우에 가장 위험한 그런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 양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한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한쪽이. 그런데 정말 위험한 범죄자들, 흉악한 범죄자들의 공통점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걸 보고 자란 성장기에 그런 모습을 봤던 소년이 자랐을 때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들 때문에 다른 지존파나 또는 연쇄살인범이 했던 강호순이나 이런 경우들은 보면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1차적인 사유와도 잘못됐을 정도가 아니고 그런 환경들에서 생활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지존파하고 막가파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게 1997년이었어요. 상당히 그 사이에 텀이 좀 있었어요. 뜸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랬냐면 지존파들이 사람을 납치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살해하고 훼손하고 심지어 인육까지 자기들이 자체 내부 단합을 위해서 인육까지 먹었던 아주 우리 사회를 정말 쇼크에 빠뜨렸죠. 그리고 그 했던 말들이 모든 부자들을 다 죽이겠어. 압구정동의 부자들을 다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때문에 사회가 좀 경악했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의 1997년에 마지막 사형을 우리가 집행했던 거죠. 당시에 이제 막가파와 지존파 사건들이었죠. 이 친구들한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제가 광주교도소의 불임사 과장으로 재직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수용자였어요. 우리는 그런 위험한 범죄자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초범으로 들어왔었고 곧 나갈 상태였거든요. 그 친구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었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 들어왔어요. 아마도 생각에 그렇게 초범의 강도상해 정도여서 집행유예를 나가거나 뭐 그런 정도 상태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나중에 면회 자료를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면회 자료를 좀 파악하고 아마도 함께 납치했던 젊은 여자아이가 탈출해서 신고하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도망 나와서 신고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뜨렸을 범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정체, 전모가 드러나서 그때 검거를 했었죠. 그 이후에 젊은 한겨레 신문 기자인데 칼럼에 썼어요. 한겨레 주간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당시의 자료를 챙겨뒀다 지금은 찾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그 친구가 살았던 그 시골 마을에 집을 찾아갔는데 돌담인데 담이 무너져 있더래요. 아무리 불러도 사람이 안 나와서 그냥 무너진 담으로 들어가 봤더니 텐마루 쪽에 누군가가 빨간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펼쳐놓고 읽다 나간 흔적이 있었는 거죠. 봤더니 그 지존파인 그 아이의 어린 시절 상장이나 뭐 우등상, 착한 어린이상 이런 상장들을 늙은 어머니가 보다 밖에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 나오는 길에 그 누나를 만났다. 그런데 그 누나가 눈물 지으면서 하는 말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착한 내 동생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우리는 가난했었는데 친구 집에 다녀오거나 학교를 다녀오다 무슨 음식이 조금만 생겨도 그걸 가지고 와서 누나에게 주고 어머니에게 주고 함께 먹자 그러면 자기는 먹었다고 했던 그런 아이였대.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지금은 창원시가 됐죠. 마산 쪽에 공장에 입사를 했다는 거예요. 노동자로 갔겠죠. 단순 노동자였는지.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서 편지가 1년 정도 왔다는 거예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봉급도 얼마 안 되지만 집으로 붙여주고. 그런데 1년 뒤부터 소식이 끊겼었대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라고. 우리는 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잘못됐고 어떤 과정들일까요? 강호순이라고 하는 수영자를 만났죠. 연쇄살인범으로 왔었는데 형이 확정되고 저하고 처음 만난 거예요. 제가 분류심사 때문에 만났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 친구가 범죄자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앉아서 이야기하는 태도나 자세며 태도하며 말의 억양이나 톤이나 말의 속도들,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는가. 정말 조용하고 고요할 만큼 얘가 이야기를 해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약간 중키보다는 약간 작았을까요? 곱상하게 생긴 외모에 보통 키보다는 조금 작다고 느껴지는 체형이죠. 이 친구가 늘 하는 수법이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차를 세워두고 어디까지 가는지, 가는 길까지는 태워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납치 살해를 한 거지. 연쇄살인범이죠. 사실은 그런 게 무서웠어요. 저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을 만큼 보였거든요. 이 친구는 아마도 숨겨진 범죄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이코패스 범죄는 일반 범죄하고 약간 다른 성격을 보이죠. 보다 흉악하고 잔인하던 면도 있지만은 그 범행의 완성 자체를 즐기고 일반 범죄자보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범죄로 인한 어떤 죄의식도 많이 갖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죠.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전형적인 그런 사이코패스형 범죄자였습니다.
빨리 드러나지 않은 건 치밀했던 것 같아요. 계획적이고. 처음 결혼해서의 와이프와 장모 되는 분이 방화로 사망하고, 그래서 그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런 일들까지는 우리가 범죄를 알 수 없었거든요. 아마도 계획적이지 않았을까라고만 추측만 했었습니다. 그 뒤로 아마 조사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은 내가 왜 나를 왜 괴롭히냐, 내가 왜 범죄자냐고 라고 했던 영생교 교주였던 사람. 그 당시에는 살인교사로 무기를 선고받아서 재판 중이었고, 또 하나의 범죄는 2년형을 받은 범죄가 있었어요. 결국은 밝혀내지 못해서 무기가 무죄로 되면서 곧 출소를 앞두고 있었죠. 검찰에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항고를 했고 본인도 할 수 없이 상고를 대법원에 해둔 상태에서 급사를 했는데 어떤 반성? 죄에 대한 후회? 죄책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범죄자들. 또 한편 15년을 살고 있던 무기수인 여성 수용자를 만났었습니다. 16살에 교도소에 들어와서 저를 만났을 때 31살쯤 됐던 여자였어요. 함께 살고 있던, 예전에는 식모라는 말에, 가정부인데 식모라는 말에 직업이라면 직업이고 그 집에서 일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을 썼었죠. 근데 그 집의 주인인 부장판사의 사모님을, 와이프를 살해했다고 처음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무기로 감형이 된 수용자였습니다. 이 경우는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사람들? 우리는 분류심사론의 과목은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지금 한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쉽지 않구나. 정말 분류심사를 한다는 것,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것, 그 사람에게 맞는 처우를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이 정말 교정의 고민입니다. 또 고민이어야 하고, 늘 형벌로 인한 관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까의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분류 처우 제도를 위해서 이런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할까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물론 교정 이념에 있어서 범죄와 범죄인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기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연관성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먼저 이 과목에, 오늘 수업에 분류처우 제도라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일까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제어는 분류처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류란 무엇인지, 처우라는 말을 자주 교정에서 쓰는데 처우라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제도는 과연 제도는 무엇을 제도로 하는지, 사회과학적으로 굉장히 개념을 정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제도도. 그리고 분류처우 제도라고 하는 건 결국 분류처우라고 하는 건 개별처우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죠.